역사적으로 인천은 서울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개항 이후 1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도시로 성장한 인천. 그 든든한 배경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거대한 서구 문물이 밀려드는 가운데 좌절과 희망이 교차하던 개척의 땅. 그곳에서 수많은 문학이 잉태됩니다. 송도의 화려함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인천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뿌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인천방송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우리 도시 인천이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 또 인천이 등장하는 문학작품이 아주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지역 곳곳에는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인천을 잘 알고 문학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과 함께 이 여행을 동행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학 여행 떠나볼까요? 그 길에 동반해 주실 교수님을 이곳 도서관에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인천이 선정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인천을 다룬 문학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만난 이 인천시립도서관이 예. 교수님에게 아주 많은 또 추억과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인천에서 자라고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서관, 시립도서관을 다 이용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미추홀 도서관보다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율목동에 그 도서관이 있었어요. 율목도서관이라고. 아, 그 도서관이 일로 이사를 온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시립이 이제 확장되면서 율목도서관은 좀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직할시, 광역시 이렇게 되면서 그 자리를 옮기게 됐죠. 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인천북지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문학 중이지만 역사에 이제 인천이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러니까 고구려조에는 매소홀이라고 그 써여 있네, 그렇죠? 네. 신라 경덕왕 때는 소성호로 바뀌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태종 때 그 이름이 완전히 지금의 이름하고 같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사진을 보니까 이 도서관이 또 역사도 많고 예. 여기에 담긴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한번 둘러볼까요, 교수님? 예. 한번 나가볼까요? 예. 인천시립도서관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 현재의 자유공원 부근인 율목동에 세워졌습니다. 근대 문물이 물밀듯 밀려들던 시대에 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던 귀한 장소였을 겁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곳 시립도서관이 아주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도 들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921년 11월 1일 일제하에 인천 부립도서관으로서 전국의 4번째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의 그 암울한 그런 시대하에 우리 선각자들 그리고 독립을 갈구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보고로서 역할을 해온 것이 우리 그 미추홀 도서관입니다. 여기 인천 개항 100년하고, 그렇죠? 25년사. 그다음에 이제 개항과 양간역정, 그런 것들이 있네요. 한번 가져가서 저기서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개항과 양간역정이라는 이 책자를 최성현 선생님께서 마련한 겁니다. 인천의 어떤 그 생활 속에 그 숨어 있는 모든 인천 시민들의 생활 모습을 각 부문별로 기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글씨도 편안하고요. 그 당시 오래됐는데도 아주 편안한 글씨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그 대중일보라든지 인천 공보 같은 것들도 모아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 순수한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이죠. 그 당시에 일제하에 그 우리가 대중일보라고 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해방 직후 수도권에서 최초로 발행된 이 신문은 개항의 도시 인천에 인쇄시설도 많고 기자도 많았음을 입증하는데요. 내로라 하는 문필가들이 인천을 주목한 것은 당연지사였겠죠.
45년. 예. 45년께 있네요. 그렇죠? 1945년. 창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마라는 사람이 자유언론의 사용이라는 그런 창간 어떤 예, 기념사 이런 거 창간을 썼네요. 축하하고 신문으로서 어떤 예. 의무랄지 어떤 그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을 쓴 것이겠죠. 예, 요즘 창간사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보겠죠. 예. 예, 문학을 한번 봐볼까요? 예, 시도 나오고 예, 또 예. 애국 소설을 번역해서 연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인민의 소리 해가지고 윤기홍이 이렇게 쓴 시도 있네요. 예. 예,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보내는 만큼 전국 인민대회 이렇게 일 때 거기에서 예.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그런 염원도 저기 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가르치지 않아도 집을 지었고 예, 역사가 베어주는 지침을 향해 한 말을 들은 팔에는 예, 지렁이 같은 맥관이 벌누거린다. 예, 그러니까 어떤 힘차고 그 활동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네. 그렇죠? 개항과 전쟁 그리고 분단. 혼란스러운 시대를 온몸으로 겪었던 인천과 그 시대를 작품에 남겼던 수많은 문인들. 이제 그 흔적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 볼까요? 개항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 문학적인 소재가 됐죠. 어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인직의 혈연에부터 인천이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1920년대 들어오면 이제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강경의 인간 문제라든지 또는 이태준의 방길, 그 이외에도 이제 시인으로서는 뭐 김서월, 정지용, 박팔량 이런 사람들이 인천항 또는 제물포, 월미도 이런 데를 배경으로서 그 시도 쓰고 내 소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역사의 안타까운 점이 분단이라는 게 있죠. 예. 분단을 가장 온몸으로 느낀 도시가 또 하나 인천이에요. 네. 예. 분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인천에는 많은 소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그 작품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그 곳을 또 직접 찾아가서 보면은 더 예, 느낌이 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렇죠? 오늘 빨리 보고 싶은데 그 장소들 한번 지금 가볼까요? 예, 그럼 가볼까요? 예, 가봅시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항한 도시입니다. 부산이나 원산에 비해 늦었지만 서울과 가깝다 보니 서구 문물의 파급력은 대단했죠. 외교관과 선교사, 선원 등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몰려들었고 새로운 삶을 찾아 전국 팔도의 사람들이 인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철도가 놓이면서 서울에 버금가는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데요. 그것이 인천에서 근대 문학이 꼽히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죠. 인천역까지고 그 연장선이죠. 바로 인천항 옆에도 자리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던 물자를 또 나르고 또 내보내는 또 물자를 실어오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역할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철도길에 하나 인천에 중요한 거는 수인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수인선이 이제 수원에서 지금 그 당시엔 떠났지만 그 전에는 여주, 이천, 그 우리나라 경기미의 아주 본산이죠. 그 여주, 이천에 쌀을 싣고 와가지고 인천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미두 추인소라든지 여기 그 쌀 그딴 거 하역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열차, 철도의 그 역할도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제 수인선이나 이런 것도 연결이 된 거고, 그거는 서울로 가기 위한 어떤 관문 역할로 뭐 하는 거지만 아무튼 인천은 철도하고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근대 문명의 상징으로 불리지만 식민지 시대에 상처를 품고 달려야만 했던 당시의 철도. 문학 작품엔 어떻게 비쳤을까요? 19세기 말에 개항과 동시에 좀 지나서 이렇게 철도가 또 개통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문학 작품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소설의 대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그러니까 인천에 오는 방향이 철도를 이용하거나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아주 빨리 가가지고 잠깐 그 부인 생각하는데 이미 도착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예, 그만큼 아주 빠른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더 확실히 더 많이 발전을 했을 것 같아요. 철도라는 것은 근대 문명을 가장 대표하고
그런 놀라운 획기적인 발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리와 시간과 공간을 줄여놓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철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철도에 대한 어떤 놀라움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에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최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많이 다뤘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인철도 같은 경우는 네. 특히 그렇죠.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아, 네. 차이나타운, 아, 차이나타운 들러볼까요? 천국 조개지 뭐 이런 쪽으로 갈 수가 네,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죠. 인천의 중심부 중구의 계양장거리. 이곳은 근대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자 열강의 각축장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네, 교수님. 예. 저 앞쪽으로 보니까 청일 조개주 쉼터라고 써 있는데요. 예, 예. 청일 조개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청일 조개지라는 것은, 조개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외국인이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됐거든요. 개항하면서 이제 많은 외국인이 왔어요. 들어왔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일본, 그다음에 이제 각국, 그러니까 영국, 미국, 뭐 독일 이런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자기들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죠. 자리 네. 잡으면서 자기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임대받은 게 바로 조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거긴 치해복권 지역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네. 이쪽에 보니까 지금 뭐예요? 건물이 일본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 조개지가 일본식으로 되겠어요. 만들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그 유명한 차이나타운. 네. 그러니까 이제 천국 조개지가 되겠죠. 아, 예. 가장 컸나 봐요. 이렇게 그렇죠. 일본과 일본과 청나라. 그다음에 이제 각국 나라들은 요 뒤에. 그래갖고 각국 조개지가 그 이 요 뒤편으로. 뒤편으로 있는 거죠. 아, 네. 그 위에 정상을 준 이 거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또 자유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자유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자유공원은 이제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네.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게 각국공원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각국공원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건물을 지었겠죠. 네. 그래서 별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세창양행이라는 이런 데는 그 기숙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네. 그런 건물들이 하면서 양관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 개항 이후 청일 조개지와 각국 조개지에는 각양각색의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화려하게 들어선 서양식 건물들은 이질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또 하나의 세계가 아니었을까요? 여기가 또 최초의 근대식 그 서양식 공원에 들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사람들이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도 관광지가 돼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저희도 된 거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한번 올라가 보시죠. 개항 당시 조개지가 형성됐던 이곳은 응봉산 자락 일대입니다. 공기 좋고 경관이 빼어난 데다 인천항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던 명당이었던 셈이죠. 열강의 자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조선에서 민초들의 삶은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당시의 문인들은 격변기의 혼란 속에서도 한 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며 후대에 남을 수많은 작품들을 남깁니다.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곳이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으로 공원, 만들어진 그쵸. 예. 각국공원이었죠. 그쵸. 또 그 이후에 이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만국공원이었다가 현재는 또 자유공원이라는 그쵸.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공원이에요. 인천항 개항 5년 만에 만들어진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대가 높은 데다 터가 넓고 숲이 울창해 산책하기 좋습니다. 당시 인천항을 지척에 둔 개항장 일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여기를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특히 청나라, 일본 또 이제 그 각국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인천이 자기들한테 어떤 희망의 네. 그 지역일 수 있었지만, 조선 민중들한테는 아마 지금 겨울에 지금 낙엽이 다 진 것처럼 네. 아마 불안하고 앞날이 예측 안 되고 그러면서 좀 황량한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좀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서름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냈을 조선의 민중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인천에는 호텔과 사교장 등 낯설고 화려한 서구 문물이 최초로 도입됩니다. 그렇게 항구 도시의 특색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또 이 앞쪽으로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이 그쵸. 또 펼쳐져 있고 그렇다고 대브로텔도 네. 있고 여기 이제 제능포 구락구도 있고 지금 제능포 구락구 그대로 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런 양반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다고 들었는데 지금 또 와보니까 지금은 너무 발전해서 그때의 그 감정은 또 느끼기가 그렇죠. 힘드네요. 오히려 이 산이 네. 약해 보이죠. 네, 그러게요. 좀 작아 보여.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런 양간들, 대브로텔, 그다음에 각국 영사관들 네. 여기서 화려해 보였는데 그 화려함 속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 그 문학인들 특히 이제 개화기 때 문학을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은 바로 그런 역할이었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 네. 그러니까 흔히 인후지지라는데 이 들어가기 위한 이렇게 목구멍 같은 그런 아주 네. 중요한 통로 역할이었죠. 조선 정부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좀 개항을 안 시키려고 했던 네, 이유가 맞아요. 네. 너무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후지지 그런 역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기한 것처럼 경인철도라든지 인천항이 생기면서 축항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네. 그 일자리를 찾아오는 어떤 노동자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예, 또 예. 해안이라는 작품에서 예, 예. 그 여인네가 예, 예. 인천항이 아주 살기가 좋다, 그쵸, 먹고 예. 살기 좋다 먹고 했다고 예, 예. 해서 올라왔다고 또 예, 예. 써있죠. 그렇죠. 예. 그런 노동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그런 역할을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런 또 외세 세력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일본 세력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좀 안 좋은 향락적인 네. 문화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화계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약간 지금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집창촌이라고 네. 그러죠. 예, 갈보들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좀 그런 면에서 안 좋은 문화도 들어오게 되죠. 특히 1920년대 이렇게 30년대 모더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니까 그 문명에 대한 예찬도 나타나고 네. 또 한 명의 이제 모더니스트 한쪽 방향에서는 그 문명에 대한 비판도 네. 같이 나타나는 게 모더니스트들이에요. 근데 니얼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 노동자들의 생활에 그 핍진하게 그걸 그려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아주 문학하는 사람들한테 매력의 장소가 네.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문명이 펼쳐진 인천항에서 당시의 작가들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잠시 상상에 잠겨봅니다. 교수님 여기가 인천의 역사가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 자료관인 거죠? 예. 여기가 역사 자료관이니까 인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자료, 책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천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네,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이제 빼곡하게 많은데 그쵸.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데 보다 보니까 저는 아까 월미도 봤는데 예. 지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많이 모습인 다르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월미도가 아주 유명했던 이유는 여기 용궁각이라는 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탕이 뭔가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목욕탕을 하는 거죠. 목욕탕이죠. 예, 아, 목욕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유명해갖고 모던 걸, 모던 보이. 흔히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바람나고 아, 진짜? 그런 사람들 이제 모던 걸, 모던 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요 두 곳에서 주로 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식당도 있고 그래서 몇 년도쯤의 모습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월미도 저기니까요. 1923, 4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그 이유가 이렇게 되겠죠. 저는 좀 생소한데 이것들이 담겨있는 무슨 문학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뭐 월미라는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월미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딱 이런 지명은 안 나오더라도 월미도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강경의 1920년대 작품이지만 강경의 20, 30년대 작품에는 여기 뚝길 나오죠? 네네. 예. 강경에 그 나오는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뚝길을 지나가지고 월미도까지 이제 원족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소풍이죠. 소풍을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예. 또 보니까 저는 이 아까 봤는데 인천 미두 취인소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네. 취인소가 뭐라는 그러니까 곳인가요? 미두라는 얘기는 쌀을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건데 이게 미리 쌀을 보고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수하기 210일 전에 그러니까 210일이니까 몇 달이에요? 한 7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7개월 전에 이미 그 쌀값을 예측하고서 거래를 하는 건데 근데 뭘 주식이보다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선물이라고 요즘 선물 거래 있잖아요. 네네. 그 선물 거래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되죠. 그런 게 작품에
이강수의 재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재생이라는 작품. 그 작품의 배경이 이제 인천 미드추인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미드추인소가 전국적으로 다 있었던 그렇지는 건 안 해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1900년대 초에 신문에 보면 인천 미드추인소에서 나오는 가격 변동, 요즘 주식거래처럼 그 가격에 변동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인천이 가장 중심이었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서울로 저기 하지만 아무튼 인천이 중심이었고, 최초로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 중구문화지구에는 당시의 근대 건축물들이 현재까지 남아있어 더욱 실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이 장소가 그 이해주 선생님의 모란병에 나오는 그 감리영터 맞는 거죠? 네. 여기 뭐 이제 인천 감리서터 이렇게 나오죠? 네. 감리서라는 것은 계양장 저기 하면서 그 말하자면 그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약간 그 위반한 사람들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그 재판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아, 네. 그 재판소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감옥 역할도 같이 하던 곳이죠. 아, 이 장소가 뜻깊은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김구 선생이 치아포에서 이제 일본인 군인으로 보이는 일본인을 살해하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복역을 하게 됐죠. 1915년경에 그 공사 기간에 다시 이쪽으로 또 3차로 그 투옥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여기서 저기 이제 축항 부두까지 매일 가서 노역을 하시고 그랬던 거죠. 실제로 백범일지에도 그 김구 선생님께서 인천은 나와 굉장히 뜻깊은 곳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셔요. 그런 얘기가 이제 다 여기서 이런 일도 했고.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은 이 백범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약간 시초가 된 장소라고 또 적혀 있는 걸 봤었거든요. 아무튼 그 치아포 사건부터 이미 그런 마음은 있으셨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독립운동으로 나가실 수 있는 기틀이 된 곳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이런 항일 정신과 민족혼이 담긴 이 장소가 왜 이렇게 보존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 인천 이제 개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안타깝죠? 네, 좀 안타깝네요. 예, 그럼 우리 또 다른 데 가볼까요? 감리사터가 정비되길 바라는 마음을 남기며 발길을 옮깁니다. 반갑습니다. 저 인천이 2015 세계 체계 수도로 또 선정이 됐잖아요. 저희가 인천을 다룬 문학도 얘기해보고 또 그 장소도 가보고 이렇게 다녀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찾아왔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 한국근대문학과는 그 우리 한국문학 전체를 다루는 그런 그 통시적 공곡 문학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쪽 벽은 전체가 인천이 배출한 근대문인 그리고 인천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인천은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김동석 선생님이라든지 함세석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매인철 선생님이라든지 해서 굵직한 이런 어떤 비평가라든지 희곡 작가라든지 혹은 굉장히 특이한 시인을 배출해내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이 문학 작품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작품들 속에 드러난 인천의 모습을 구조를 떼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상섭에 20 보니까 만국공원 이야기도 나오는 그렇죠? 사람에 따라 우글거린다 이렇게도 묘사되어 있네요. 미드추인소 여기 재밌는 것도 나오네요. 그때 시국이니까 확실히 이렇게 뭐 하는 대사가 써있듯이 일본말로 생곡구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고생뒀다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교수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고 뭐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겠네, 그렇죠? 역시 희곡은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쪽은 예전에 그 어떤 인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실제로 그 배경으로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던 곳. 그 옛날 사진과 그리고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이구나. 월미도는 아주 많이 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옛날 모습 보면은 얼마든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반면 홍해문은 예전하고 지금 모습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달라진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사실 홍해문은 이게 예쁜 모습만 이게 사실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일제에 의해서 아주 그 수탈이 심화되던 때에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길 있죠? 수탈해 가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저 너머로 우리 또 조선 백성들은 저 쫓겨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강제 이주가 됐죠. 그렇죠. 예. 참 가슴 아픈 곳이죠. 여기에는 실제로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인천이 언급된 부분들을 책으로 이렇게 네네. 쓰셨네요. 그리고 여기 정지영하고 김기림 또 박팔량 뭐 이런 사람들이 인천을 많이 썼는데 1920, 30년대 모더니스트한테는 인천이 가장 낭만적이고 또 매력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항구 도시인 만큼 인천이 왠지 뭐랄까요, 좀 낭만적인 그 감성을 자극하는 예.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재생. 네, 재생이라는 작품인데 이 재생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문학관에서 자랑하고 있는 희귀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이것만 따로 떼어서 전시를 할 정도로 저희가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 비주얼이 아주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도 역시 인천이 그려지고 있는 그렇죠.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드치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거죠? 인천항을 통해서 하와이로 첫 이민을 갔던 그런 예, 사람들 얘기도 나눴었는데 예, 예. 이곳이 그런 이민사를 다룬 박물관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 특히 이제 근대 이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최초로 네. 되게 했었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공식적인 이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우리가 뭐 청일전쟁 아까 말했지만 러인전쟁 이런 예, 것부터 예.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쵸. 국내 정세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쵸. 사람들이 이민을 또 멀리 하와이까지 떠나 생각을 예, 했던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활하기도 우선 힘들었고 네.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는 공식 정부가 그 이민을 추진했던 그 시기가 1902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나라가 이제 막 그냥 흔들리고 이렇게 무력해지는 걸 보고 이제 시리와 자젤에 빠진 국민들은 삶의 의식과 국민에 대한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에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내내 가뭄이 들었어요. 한경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했고 이어서 또 해안을 끼고 있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해조류에서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니까 하루에 2,000명, 3,000명까지 죽어가는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와이 사탕수수밭 이민을 모집한다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치고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세계의 어떤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을 이제 지망을 했고 그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민을 허가하게 됐고 102명이 이제 처음으로 모집을 해서 이제 가게 됐던 겁니다. 예, 여기 재밌는 저기가 있네요. 네. 계약하고 여건들, 그렇죠? 이게 당시의 여건인데요. 역사 이래 공식적으로 처음 발행된 여건인 셈이죠. 1902년 121명의 사람들이 제물포항에서 미국의 상선을 타고 하와이로 떠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입니다. 장밋빛 희망을 실은 광고도 보이는데요. 이민자 중 80% 이상이 인천 사람이었다니 이런 광고에 현혹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SS 갤리코라고 네. 돼 있죠. 저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민 가는 사람들이 이 탔던 배를 배. 타고서 미국까지 가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까 일본 들렀다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미국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때 그 배 이름이 갤리코였어요. 갤리코 이걸 이렇게 형상하고 부푼 희망을 품고 이 상선을 올랐을 이민자들. 그러나 험난했던 백길에서 20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101명만이 간신히 하와이에 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착한 대부분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했어요. 더운 땡볕에서 실제로 고생이죠. 그쵸. 아까 보니까 10시간 노동했다고 또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처음에 그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예, 그게 너무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근로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탕수수밭 근로자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이민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언어와 현지의 이제 풍습과 그리고 장렬하는 그런 태양볕 밑에서 35도, 6도의 그런 사탕수수 밭에서 그 일을 할 때
그때 노역이라는 것은 지금 노역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지금 같으면은 그 형벌에 가까운 것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오면 이제 사진 신부라고 나오죠. 결혼하고 배우자들 총각들 같은 경우는 신부가 있어야지 정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을 마주보고 할 수 없으니까 사진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 골라서 예, 예. 이렇게 결혼을 그렇게 했군요. 되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남편이 25살 때 찍은 사진을 들고 하와이로 갔는데 남편의 나이는 53이었다. 그쵸, 예. 시간이 많이 흘러요. 네. 그 마지막 신부가 1924년이니까. 근데 아까 그 이민선 떠난 건 1903년, 4년 요때인데.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난 네. 뒤니까. 그런 그쵸? 사진을 예. 근데 이 멕시코는 사실 너무 고생을 했던데요. 네. 그래갖고 사기 이민이죠, 사기 이민. 그 멕시코는 위도상으로 봤을 땐 하와이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뭐 사막이고 거기서 그것도 선인장이라는 것은 한번 찔리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걸 이렇게 부어올라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 데서 열악한 그 노동의 대가가 그 당시에 10명, 20명을 집단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기후에 그 사람들의 생활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홍화일보라고 하는 중국 기자가 쓴 그 기사에는 그때 돼지 한 마리는 80원이었는데 한국인 근로자는 50원에 거래가 됐다. 라고 하는 노예처럼 팔고 사는 그런 제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간섭이 지도 감독이 없고 체계적인 어떤 조직체가 없다 보니까 노예 취급처럼 팔려다니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다. 그것이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사기였지 않느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는 조금 저는 좀 생소해요. 하와이로 많이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멕시코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문학 작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간 도중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내려달라고 그러다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거기 배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 작품에는 나타나요. 그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지금 숙소 있잖아요. 저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 칸막이 돼 있는 방인데 그걸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 소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딱 봤더니 한국 사람은 또 했고 막 아는 척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래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중에 잠이 어느 정도 들고 갈 때 그 사람이 치면서 한국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같은 민족끼리 있으면 서로 말하면서 다른 일을 할까봐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대답을 해줬으면 당신은 다른 방으로 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그런 통로까지도 그렇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 뭐 하와이도 그렇고 이 멕시코도 그렇고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예, 예. 그 역시 작가들이 봤을 때 그 이민자의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은 인천에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철도라든지 아니면 그 부두에서 노동을 하려고 왔다가 그 자리가 없으니까 가는 모습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제 개발회사라는 그런 그 회사를 통해서 그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살 수 없는 뿌리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훗날 조국을 잊지 않았던 당시의 이민자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 봤던 월미도를 찾아가는 길.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경인선이 근처에 있어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이 월미도에서 만나뵈니까 예. 막 놀러 온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살짝 그쵸? 드는데요. 예, 교수님도 저는 특별한 곳을 가실 줄 알았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놀이공원 있는데 자주 오시네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 인천에서 바다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천이 바닷가 지역이지만 가장 바닷가를 이렇게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요 월미도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이 어제 역사 그 자료관에서 봤던 예, 예. 그 용궁각과 조탕이 있던 그 장소인가요? 그렇죠. 이 월미도가 그러니까 아마 이쪽이 조탕은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용궁각이 이렇게 더 경치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바닷가 저 뒤쪽으로 하면 팔미도 이렇게 또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문학사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이유가 있을 것 문학에서도 같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히 그 월미도 조탕하고 용궁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그거를 또는 소재로 해가지고 이야기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신소설에서도 해안이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 이쪽 지역에 와가지고 월미도, 팔미도 등대 이렇게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한가한 어촌에서 위락지로 그러다 전쟁을 겪고 산업화 시대의 난개발을 온몸으로 겪은 월미도.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이기도 합니다. 월미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다 이런 그렇죠. 말을 하셨는데 예, 예. 그렇다면 문학사에서도 월미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는 시공간적으로 그런 문학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네, 문학이라는 네.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 너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의미와 그다음에 어떤 풍광적인 그런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문학사에서도 해안이라든지 두견성 이런 우리가 흔히 신소설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작품에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 요 월미도를 배경으로 해서 시를 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동완이라고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김동완 같은 경우가 이제 월미도 해녀 해가지고 월미도 해녀 이야기를 시로 쓰고 있어요. 식민지 시대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인천. 그 길 위로 아픈 시대를 담아냈던 문학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각국 조개지가 또 들어오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인천항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있죠. 요 앞에 보면 저기 부두가 보이죠? 네. 예, 요 부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곡물들 이제 쌀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 쌀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움직여지는데 실제로 그 최천식의 해안이라는 작품들 보면 여기서 살아가는 그 부두 노동자들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들어오니까 아무튼 흐르겠죠. 네. 지금같이 뭐 좋은 푸대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주워가다가 자기들 그 식량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선 가난한 사람들 네. 그런 여인들 그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 이태준의 밤길이라든지 이런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게 요 부두 노동자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인천항은 당시 이민자들에게 고국의 마지막 기억을 남겨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도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인천항 요 자체가 지금 보이는 요 인천항 네. 앞에서 유학 가는 학생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안타깝게 농업 이민으로 아까 얘기한 네. 농업 이민으로 가는 사람들 월화가인이라든지 뭐 송내금 이런 작품에 나오는 출발지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내용을 그렇죠. 다 담길 수가 있는 그렇죠. 장소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떤 적도 있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짐을 나다다 주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재워주는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일하는 이렇게 좀 안 좋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끌기 위해서 와가지고 손님 짐 내가 그렇죠 호객행 네. 짐 저기 하면서 이제 바로 뒤쪽으로 옛날에 대불 호텔이든지 이런 호텔 숙박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통으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면 아무튼 많이 복잡했겠죠. 네. 예. 거기서 이제 표현할 때 보면 서양인들은 되게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은 양복을 입었어도 여성 신청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약간 어리버리한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좀 많이 많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서 조금 가슴 아픈 그런 마음도 좀 들죠. 예. 노랫말로 잘 알려진 연안부두를 품고 있는 인천항은 누군가에겐 추억과 낭만의 장소일 테지만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노역을 하며 쓰러져 가던 한 맺힌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리서를 보고 왔죠? 네. 예. 근데 이제 감리서는 김구 스님이 복역을 했던 거고 2차례 가서 복역을 거기서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915년에 여기 다시 3차, 그러니까 3차 투옥되죠. 그러니까
2차, 3차 추억 때 인천에 있었는데 3차 추억 때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앞에 보이는 지금 배가 들어오네, 그렇죠? 네. 예, 저 축항 작업을 그 김구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저희 역사 자료관 가서도 사진을 그쵸? 봤었잖아요. 예. 그 일이 굉장히 고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백범일지에 네. 그 김구 선생님이 직접 쓰신 백범일지에 보면 그때 거기서 당시에 그 있었던 상황을 일, 네, 기록하셨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아침 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매고 축항 공장에 추력을 한다. 흙지개를 등에 지고 10여 장의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여기서 서대문 감옥 생활을 회고하면 속담에 누워서 팥떡 먹기라. 불과 반일에 어깨가 붓고 배창이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면할 도리는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다리로 올라갈 때 여러 번 떨어져 죽을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같이 쇠사슬을 마주맨 자는 거반이 인천항에서 남의 양화켤레나 담배값이나 도적한 죄로 2달, 3달을 징역하는 경수라. 그자까지 내가 죽이는 것은 아니라 생각다 못해 역사에 잔꾀를 부리지 않고 사력을 다해 일을 하였다. 예, 보면 김구 선생님 참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별 죄 같지 않은 죄 짓고 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보면서 당신이 자기 마음대로 목숨도 못 끊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주변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을 같이 생각하는 아마 그런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족 운동도 하시고 1919년 이제 상해 그쪽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에도 힘쓰시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렇죠. 특히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아주 심해가지고 배가 드나들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저렇게 큰 배가 지금도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대단하죠. 일본 애들의 기술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거기서 일하는 우리 노역자들, 우리 여기서 노역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소리 없이 번지는 인천항의 노을을 따라 식민지 백성의 고달픈 삶이 아프게 내려앉습니다. 홀로 잠들기가 참말 외로워요. 밤에는 사무치도록 그리워와요. 이래도 무더니 아주 얼굴조차 잊힐 듯해요. 다만 고요히 누워 들으면 하얗게 밀어드는 봄 밀물이 눈앞을 가로막고 흐느낄 뿐이야요.